안녕하세요. 이야기로 풀어가는 조선왕조 500년 운영자 박선생입니다. 오늘은 함흥차사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과연 함흥차사를 파견된 사람이 모두 죽었을까?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에 그 자식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고륙상쟁을 벌였던 왕자의 난, 이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왕자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꼴 보기 싫다 하고는 모든 걸 팽개치고 자기의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린 이성계. 이 이성계가 함흥에 거주했던 곳이 바로 함흥봉궁이죠. 그 당시 함흥부의 그 지도를 보면은 함흥봉궁 사진들이 잘 나타납니다. 함흥봉궁을 보면은 함흥봉궁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건물보다는 소나무 두 그루,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조선 후기의 여러 그림들 속에서 소나무 그림들이 잘 나타나죠. 18세기, 19세기에도 항상 함흥봉궁을 그릴 때는 이 소나무들이 그려집니다. 겸재정선이 그렸던 그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기에 찍었던 사진들 또는 오늘날 현재의 사진들 보면은 함흥봉궁에 놓여져 있는 함흥반송 이야기가 세인의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이 함흥봉궁을 보면은 이거는 겸재정선의 그림이네요. 함흥봉궁을 그렸는데 특징적으로 소나무만 캐치해 가지고 무성한 소나무를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나무는 중간에 많이 부러지고 해 가지고 일제 시기의 그림만 봐도 소나무가 많이 부러진 상태죠. 이 함흥반송은 이성계가 그 당시에 활을 항상 걸어두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태조의 흔적들이 그 당시 함흥봉궁에 남아있던 화살들입니다. 활과 화살, 함흥봉궁에 남아있었는데 현재는 이게 북한에 있던 거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일제시기 사진을 보면은 활과 화살이 분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격구정이라는 그림인데 함흥부 남쪽 30리에 정자를 세웠던 격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놀 때에 주로 격구를 많이 했었고 그 격구를 했던 것을 기념으로 조선 후기에 정자를 지어서 이름도 격구정이라고 붙인 거죠. 일단 함흥차사 이야기의 첫 번째는 성승린에 관한 야사입니다. 성승린은 태조의 친구죠. 고려 말부터 사귀었던 애 친구였고 그래서 성승린이 태조 뜻을 내가 들켜보겠다 하고 자청해서 갑니다. 그래서 성승린이 말을 타고 그냥 관복이 아닌 평복 차림을 배옷 차림으로 과객같이 하고서 그 근처에 가서 말을 내려놓고는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짓는 신용을 합니다. 그럼 연기가 무럭무럭 나죠. 그래서 태조가 괴이하게 여기가지고 내시를 시켜서 야 가보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성승린의 대답이 용무가 있어가지고 이 길을 지나가다가 날이 너무 저물고 하니까 여기에서 유수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를 전해 들었던 태조가 얘 친구가 가까이 왔으니까 기뻐서 불렀죠. 그래서 성승린이 조용히 부자간의 인륜, 그 다음 도리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를 듣고 있던 태조가 얼굴색을 변해가지고는 너도 임금을 위해서 나를 달래려고 온 것이냐? 너는 누구의 부하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담이 서늘해진 성승린이 궁녀지책으로 신이 만약 그런 용무로 왔다면은 내 자손이 내 자식들이 반드시 눈이 멀어가지고 장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조를 진정을 시켰죠.
태조가 이 말을 듣고 화해의 마음을 갖고서 함흥에서 한양으로 되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성승린의 아들, 손자까지 계속 눈이 멀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명신록에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죠. 어쨌거나 그 당시 함흥 차사로 갔던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도 못하고 답답한 태종이 여러 신하들에게 과연 누가 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라고 재차 묻지만은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판승추 부사로 있던 박순이라는 사람이 자청을 해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섰죠. 그래서 박순은 하인도 데리지 않고 새끼 딸린 어미말을 한 마리 끌고는 함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조가 있는 그 근처에 가서 일부러 새끼 말을 나무에 메어두고 그 어미말만 타고서 그 근처를 가니까 어미말이 머뭇거리면서 새끼를 뒤돌아보고 울부짖고 나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모양이 굉장히 이상했죠. 그래서 태조가 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괴이하게 여겨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박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새끼 말을 데리고 왔는데 길 가는데 방해가 돼가지고 저쪽에다 메어놨더니 어미말과 새끼말이 서로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저런 미물이라도 서로의 정은 있는 모양입니다 하고 풍자를 하고 비유를 하니까 태조가 이 말을 듣고는 잠시 슬퍼해가지고 옛날 잠재에 있을 때 사귄 내 친구를 그럼 여기서 몇 밤을 자고 가라 머물러 있게 하고는 보내지 않았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태조와 박순이 더불어 장기를 두고 있는데 마침 지붕에서 새끼가 지가 새끼를 안고서 떨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도 서로 꼭 껴안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박순이 다시 장기판을 제쳐두고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태조에게 한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태조가 이에 응해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먹었다. 이런 고사가 있죠. 그리고 나서 박순이 자기 임무를 마쳤으니까 한양으로 돌아가겠다. 태조에게 허락을 받고서 하직하고 떠나는데 태조의 부하들이 박순을 죽여야 된다. 함흥차사니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태조는 박순이 이미 용원강을 건넜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만약에 강을 건넜거든 더 쫓지 말라 하고는 부하들에게 칼을 쥐어줍니다. 그런데 박순은 가다가 도중에 병이 나버렸죠. 그래서 체류를 하다가 겨우 강에 도달해가지고 배에 오를 찰나에 이성계의 휘하들에게 허리를 잘려집니다. 그때에 반은 강 속에 있고 반은 뱃속에 있다 하는 시가 전해지죠. 어쨌거나 태조가 이 소식을 듣고 애석하게 여겨가지고 박수는 나의 좋은 친구였는데 내가 그 전에 그에게 약속한 말을 저버리지는 않겠다 하고는 남쪽에 있는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박순이 이렇게 죽었다 하는 그 사실을 듣고서 그의 공을 기록을 하고 벼슬을 정직하고 또 화공에게 명해가지고 그 초상을 그리게 해가지고 공신으로서의 예를 다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 임씨는 박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스스로 목을 매가지고 죽었다. 이런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순의 엠마을, 그 고향은 고향과 교화 사이의 경계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마을 사람들은 부사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박순의 묘역에 가면은
큰 신도비가 있고 굉장히 단장이 잘 된 묘역들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태조가 당초에 함흥으로 갈 때에 덕원으로 갔다가 함흥으로 갔고 문안사로 가는 사람마다 죽어나갔고 태종이 태조를 어떻게 하면 한양으로 돌아오게 할까 고민을 하지만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학이라면 능히 할 수 있겠다. 태종에게 건의를 하죠. 그래서 태종이 무학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까 무학이 어쩔 수 없이 태조를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태조가 무학을 보고 너 또한 나를 달래러 왔구나 하면서 성을 내죠. 그래서 무학이 웃으면서 전하께서는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전하와 더불어 서로 안 지가 수십 년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하를 위로하러 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태조의 안색이 조금씩 누그러지자 태조는 무학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태조 욕을 막 합니다. 태조의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십 일을 지내다 보니까 태조가 무학을 더 신뢰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루는 밤중에 무학이 태조를 은근슬쩍 달래기 위해 가지고 방언이 진실로 죄가 많지만은 전하께서 사랑하는 아들은 이미 많이 죽고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몇이냐. 그래서 이 아들마저 끊어버리면은 전하가 평생 애써 이루었던 대업을 누구에게 맡기려느냐. 그러니까 남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내 혈속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야기를 하니까 태조가 드디어 행차를 되돌릴 뜻을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태조가 함흥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또 나오죠. 함흥으로 돌아오니까 태종이 부슨발로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히 맞이할 때에 성대히 큰 장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설치할 때 하륜이 와서 태종에게 은근슬쩍 계책을 알려줍니다. 아버지 상황의 노여움이 아직까지 덜 풀어졌기 때문에 모든 일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차일 바치는 높은 기둥을 큰 굵은 나무를 써야 된다. 이렇게 계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태종이 허락해가지고 열나름이나 되는 큰 나무를 기둥으로 세워놨죠. 그래서 태조와 태종이 서로 만나자 태종이 면복을 입고 나가서 정중하게 하례를 했는데 노한 태조가 얼굴빛을 붉히더니 활과 화살을 갖고 와가지고 힘껏 태종을 향해서 쏩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급해서 큰 사일 기둥에 몸을 숨기죠. 그때의 화살이 기둥에 팍 맞습니다. 이 광경을 본 태조가 웃으면서 노기를 풀고는 이거는 하늘이 시키는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옥새를 건네줬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가 벌어지면은 아들 태종이 아버지에게 잔을 올려야 됩니다. 이때에 하륜이 또 뭐라고 계책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절대 잔을 들어서 올릴 때에 직접 하지 말고 내시를 통해서 드리라. 이렇게 계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태종이 그 말대로 해가지고 내시가 잔을 올리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를 받아 마시고 웃으면서 소매 속에서 세방망이를 찾아내 가지고 옆자리에 털그덕 놓으면서 이것도 모두 하늘이 시키는 짓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축수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함흥차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함흥차사가 실려 있는 야사의 백미라 그러죠. 연려실 기술. 이 연려실 기술에 기록된 함흥차사에 관련 내용을 보면은 이 이야기 갈래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성승님, 두 번째는 무학대사, 세 번째는 이 박순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승님과 박순, 무학대사 이야기가 각각 실려 있는데 실제로 성승님은 태조 이성계와는 막연한 친구였고 그 친구의 친구를 맞아들였던
이성계가 다그치자 승승년이 궁한 대답을 하는 끝에 만약 그렇게 왔다면은 내 자식들이 다 장님이 될 것이다, 눈이 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런데 실제로 승승린 자식들 아들과 손자, 증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장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거는 명신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장님이 되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님이 된 사실하고 이성계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학대사의 경우에는 그 세 갈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밋밋한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박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박순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실제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리기술 고사에 의하면은 이성계 부하들이 이해가지고 결국 용원강에서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 후세에 전해지는 시를 보면은 시체가 반은 강에 있고 반은 배에 있었다, 이런 시가 나돌 정도로 박순 고사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박순 고사를 실제로 태종실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태종실록에는 태조 이성계의 부하에게 죽었던 것이 아니라 태종 2년에 일어났던 동북면 지방에 조사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조사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난 군중에서 죽음을 당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상호군 박순이 동북면에서 죽었던 것은 조사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가 죽은 것이지 이성계 함흥차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실록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조사의 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은, 조사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성계의 계비였던 강씨의 바로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방석의 그 오촌 되겠죠. 이 조사이가 불만을 품고 동국면에서 난을 일으켰고 그 난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 가서 집거했던 그 시기하고 바로 겹칩니다. 그때에 이 무학대사가 파견되었던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순이 죽었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조사의 난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죠. 박순의 부인 임씨가 남편의 죽음을 듣고 바로 목매에 죽었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박순이 태종 2년에 조사의 난을 평정하러 갔다가 거기 군중에서 죽었고,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죽었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태종이 계속 박순의 집안을 돌봐줍니다. 그래서 부인 임씨에게 자주 곡식을 내려주는데 태종 7년, 태종 9년, 태종 12년까지도 박순의 처 임씨에게 쌀을 내려줬다는 기록들이 실록에 나타나죠. 따라서 박순의 함흥차사 이야기는 실제의 사실과는 다르다. 따라서 전해진 이야기가 바로 야사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사, 야담, 그리고 정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성자의 기록은 정사이고 패자의 기록은 야사로 기록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야사가 훨씬 더 재미있는데, 정사든 야사이든 간에 이거는 역사의 편리일 뿐이다. 그 조각조각을 모아가지고 정사로 표현되는 거고, 조각조각을 모아서 야사로 표현되는데, 정사의 행간을 읽기 위해서는 야사가 동원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잘못된 부분까지도 정사로 포함될 수 없듯이 단지 야사는 야사로만 내려오는 걸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